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생생토론의 방석준입니다. 최근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갖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골자들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가족제도의 변화와 부모와 자녀 간의 교육적 관계의 부족 등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이 엄밀히 말하면 부모의 문제이며 가정의 기능 상실로 인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학교 폭력의 원인과 대책을 가정 중심으로 다뤄보고 가정교육과 부모 역할의 회복 방안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나태순 학생생활안전과장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상담 전문가이신 조창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의 신순갑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남대의 김순업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신 이사님께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날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그럴 정도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밥상머리 교육의 부활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가정교육과 학교폭력과의 상관관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실제로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굉장히 이러한 상관관계가 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들일 경우에 이들의 부모님일 경우에는 대부분 폭력적인 부모거나 혹은 방치되는 그런 방치하는 부모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부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인을 폭행한다든지 자녀들을 폭행이나 폭력으로 지도한다든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일단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경우에 거의 분노로 그렇게 푼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그 자녀의 경우에는 이 폭력 문화에 찌들려가서 그러한 문화들이 학교 내에서도 곧바로 폭력 문화로 나타나는 이러한 악순환들이 좀 되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이 학교 폭력의 뿌리에는 어떤 이제 가정과 이 사회의 이 폭력 문화가 많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은 가구당 어떤 한 약 50.4%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을 했고 또 비슷한 시기에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약 53% 정도가 어떤 이제 폭력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생과 또는 어떤 가정에서 이 폭력 문화가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다.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지만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부모 사이에 이혼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OECD 1위, 3위 정도 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가정에 위기가 있고 아이들은 불안에 내몰리고요. 가정이 해체될지 모른다는 그런 점에서 가정에서 쌓인 분노가 학교에서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한테 그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올 들어서 많이 바빠지신 교육청 관계자 중 한 분이신 것이 나 과장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 토론회 때는 장학관으로서 나와주셨고 이번에는 과장으로 나와주셨는데 예. 그 특별한 과가 교육청에 설치된 겁니까? 예, 학교폭력 업무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담 부서로 학생생활안전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교육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가정교육과 학교폭력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두 분 전문가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학교 상담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가정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집살이도 당해본 사람이 시킬 줄 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런 폭력을 보면 증오해서 안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또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학교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그 학교 폭력이 그 사회 문제로 대두될 때마다 학교와 교사의 책임에 그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또 관련 교육 정책을 그 시 교육 당국에서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그 이번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학교 폭력이 학교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질타를 하시는 거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이번에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통계치를 보니까 교실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가 한 25%, 화장실이나 복도가 한 10% 정도, 그 밖에 교내를 다 합치면 50% 정도가 학교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타를 저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학교가 더 세세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체 부위 어느 한 곳이 아프다고 그래서 거기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몸의 기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상처가 생기는 거고 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정이나 사회도 역할 분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신 말씀인 것 같고요. 그동안 학교 폭력의 원인을 학교와 교사 물론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 경쟁 구도로 몰고 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학부모님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저는 책임의 몫들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개인이나 집단 속에서 어떤 폭력 현상,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특히 이제 폭력 같은 경우에는 강한 사람이 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상처가 많은 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척 하는 것하고 강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처받은 감정을 가지고 그런 왜곡된 부적절한 행동을 폭력으로 연결시키는 사례가 가정이나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가정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있는 얘기가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 많이 듣고 그걸 이제 우리 민족의 그 속담으로 전해져 내려고 있는데 그만큼 가정이 인성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교육 또 학부모 교육 전문가로서 그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폭력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폭력에 깔려있는 심리는 분노입니다. 분노라는 거는 욕구가 좌절된 모습이고요. 그럼 아이들은 욕구가 좌절된 모습인데 이미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관계 사이에서 욕구가 좌절된 것이고 욕구가 좌절되면 상당한 분노심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심이 이렇게 드러난 것인데요. 가정 안에서부터 부모가 그 공부라든가 이런 성과 위주의 교육보다는 정서를 매만지고 달래주고 원하는 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자녀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경쟁적인 그 교육 풍토, 이걸 뭐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많이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쟁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선의의 경쟁은 물론 해야 되는 거고, 또 인간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의 그 경쟁은 과연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경쟁, 이런 쪽으로 내몰리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회자님 경쟁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스위스하고 그 노르웨이 덴마크에서 따뜻한 경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따뜻한 경쟁은 뭐냐면, 실제로 그 경쟁에서 이탈된 그런 실패자에게도 어떤 제2, 제3의 다시 기회를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대학 입시에서 떨어질 경우, 혹은 또 그런 그 과정에서 경쟁에서 밀려났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그런, 이 떨어진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아직까지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선진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따뜻한 경쟁이 있는 그런 사회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시 교육도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함께 간다면 결국 입시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 부분들은 우수한 인력대로,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밀려난 그런 아이들은 또 제2, 제3의 그런 기회들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그 경쟁심을 많이 불러 일으키면서 교육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건전한 경쟁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학부모의 한 사람 입장에서 이제 느낌은 아이들이 그렇게 어떤 이제 폭력 상황에 이런 것은 경쟁의 심리 영향도 있지만 그동안에 어떤 이제 참고 삭히면서 어떤 자기 표현 방법이 적절하지 못해서 어떤 폭력적인 수단을 많이 활용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선의 경쟁은 당연히 바람직스럽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대가족 중심의 어떤 다형제 구조 속에서도 그 경쟁에 어떤 적응하는 능력이 형제 자매 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응을 했었었는데 갈수록 어떤 외아들, 외동딸 또 둘만 낳아서 이렇게 그런 것들 학습을 어떤 체험할 기회가 부족해서 그것을 더 적응하기가 어려운 실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가정의 구조적인 문제들로부터 기인하는 것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나 과장님. 조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이제 교직 생활 30여 년이 넘다 보니까 제가 초창기에 학생들만 해도 대가족 속에서 살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미 대응력이 다 길러져 옵니다. 아이들 뭐 사소한 그런 어떤 따돌림이나 장난치는 거 이런 거 다 걸러내고 살 수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한두 아이들 가정 속에 살기 때문에 대응 능력이 뭐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화를 내고 자기 화를 삭히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대가족 속에서의 대가족 속에서 과거에는 이미 사회화가 되어서 이제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충격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극단적인 핵가족이죠. 이 속에서 이 젊은 어머니들, 내 자녀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알게 모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칙도 일삼도록 이런 것도 적당히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그런 것들이 성과 위주의 아이들을 삭막한 세상으로 내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김 교수님은 학교 폭력의 문제에 책임을 묻는다면 가정, 학교, 사회 이 세 가지 중에서 책임을 묻는다면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에도 일부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생님들이 권위적이었던 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큰 원인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어졌고 가정이 많이 황폐화되어 있고 가정의 어떤 가족 가치가 많이 무너지고 황폐화된 모습이 아이들에게 분노로 남아서 학교 폭력으로 큰 사회 문제로 이렇게 대두된 거라고 봅니다. 네. 책임과 권리는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든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데서 멈춰라 이런 말도 있는데요. 우리의 어떤 가족 문화가 과거의 어떤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어떤 유교 문화나 어떤 효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좀 일방적이고 수직적이고 때로는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어떤 남녀 차별적인 이런 요소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과거에는 다형제 구조 속에서 그런 어떤 적응 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고 장남이나 둘째나 또 어떤 막내 이런 어떤 성격이 같은 부모 밑에서도 많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것들을 습득할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은 한 아이, 두 아이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예, 가정 내에서 다양한 인간상을 배우지 못하고 획일화된, 요구된 프로토타입에 맞춰 가야만 되는 그런 인간상들을 보기만 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가족 구조도 사실은 이제 원인이긴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놀이 문화도 역시 저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아이들의 놀이 문화는 어렸을 때부터의 놀이 문화를 통해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은 놀이 문화 자체가 일단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게임 오로지 하나만으로
아이들끼리 그 하고 이렇게 이제 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 가정이 없이 그렇게 거의 그 개인주의화된 그런 상태에서 이런 그 놀이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이제 극단적인 어떤 한 종류만을 택해서 이러다 보니까 좀 인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좀 이런 문화들이 좀 까칠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들입니다. 네. 지금 게임 얘기 하셨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놀 때 기계와 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과 소통하지 못하고 기계와 소통을 하면서 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올바른 인성이 형성되기 굉장히 어렵겠죠. 교육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지금 신 이사님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하고 나눴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80년대 대학을 들어갔던 80학번 그 학생들 무렵부터 아마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제가 80학번.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때 게임을 하셨나요? 저는 대학은 졸업하고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그때 그 게임이 나온 이후의 세대들은 왜 대학 다닐 때 보통 이제 과단위라든지 이렇게 운동장에 나가서 주로 운동하고 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몸을 부딪히면서 하는 놀이 문화가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때 전부 끝나면은 PC방으로 가거나 이래서 개별화됐기 때문에 거기서 인성이 많이 길러지지 못했다. 그런 반성의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 이사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 조금 전에 80년생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80학번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아, 80년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80학번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예, 80 저는 학번. 80년생은 아닙니다. 80년생들이 네. 대학교 들어갈 무렵 그때. 폭력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왜 폭력을 저질렀느냐 하는 거에 이렇게 죽기까지 할 줄 몰랐다 하고 또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조금 재미있어서 재미있는 거죠. 지금 그 게임하고 관계되는 건데 그 가상 공간에서의 그런 게임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똑같이 사람한테 저지르는데 그 폭력 아이들의 특징은 공감 능력이 떨어졌고 그 부모들 보면 역시 아이들에게 공감해주지 않는 그 부모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교감하는 것보다 기계와 교감하는 것이 더 재밌다 보니까 익숙하고요. 그게 더 익숙하고 하니까 아이들은 자꾸 그쪽으로 가고 거기에 폭력적인 게임을 접하면서 상대의 얻어맞는 사람의 마음이나 모르죠. 이런 것은 기계이다 보니까 잘 못 느낀다. 그렇죠. 이런 얘기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임의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증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증상으로 일반화되기 전에 왜 그렇게 어떤 사람과의 대인 관계 속에서 대화가 원만하지 못하고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최근에 어떤 수천 쌍의 이렇게 가족 부부 상담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폭력을 하시는 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남들한테는 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남들하고는 대화도 잘하면서 가족 내에서는 대화가 단절되고 그런 것들이 참고 삭히다가 이렇게 폭력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 패턴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 어떤 폭력의 주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가정 내에서 아이들의 인성교육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인성교육이라 하면 일단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야지만이 인성교육이든 어떤 교육이든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하루에 30분 정도 대화를 아이들하고 나누는 과정이 솔직히 10가정 중에서 한두 가정이나 될까 할 어렵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형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는 사실은 우리 가정이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한 이게 가정이냐 다시 한번 저는 원점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에 지금 직면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제 특히 아이들과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아이들의 고민들을 내가 부모로서 정말 제대로 좀 다 들어줘봤는가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좀 아이들의 좀 고민들을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좀 같이 좀 작은 것부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 이제는 저는 좀 시작할 때라고 보고요. 너무 우리 가정들이 저는 앞만 보고서 너무 빨리 달려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 세대들이 정말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느라고
어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은 소홀히 하면서 사회적인 역할에 우선순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과의 대화 시간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또 그 역할을 해내기가 너무 버겁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례들이 의외로 많고요. 쉬운 말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 몸속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임신해서 출산까지는 엄마 몸속에 아이가 있었지만, 출산 후 양육 과정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할 정도로 부모의 영향이 지대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그 어떤 부모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사회적인 역할자로서 그 우선순위에 이렇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소통을 하는 30분, 아까 신 이사님 말씀에서 30분을 소통을 하면 좋겠다는데 그 30분의 대화의 질을 보면 거의 다 학원은 잘 다녀왔는지, 공부는 잘 하고 있는지, 선생님 말 잘 들었는지, 예, 이런 것들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 아이들의 말에 대해서 귀를 열려는 준비는 안 되어 있는 아주 질 낮은 대화를 하죠. 수행과 관련되는 것들. 그게 이제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새로운 대화법을 부모를 통해서 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요. 예.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 세 분이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말을 걸어올 때 성적 향상이나 대학 진학과 같은 문제면 귀를 반짝 열고 반색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조금 인생의 다른 분야라든지 가치관에 관한 거, 다른 관심사를 얘기하면 대부분 학부모님들 그 마지막 말이 시끄러! 공부나 열심히 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은 학부모님의 관심사가 다양해지고 아이들이 관심사와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대화 방법에, 우리, 김 교수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어떤 사실 상황 중심의 대화는 이건 겉도는 대화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은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정서적으로 얼마만큼 친밀감, 신뢰감, 애정감, 안정감, 존중감 이런 마음의 관계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표현할 줄 알고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그게 어떤 건강한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의 대화는 표현도 못하고 주고받지도 못하면서 사실 상황 중심으로 그런 겉도는 대화만 되면은 그것도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역할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는 알아요. 많이 교육을 받아서 좋은 대화가 있다는 걸. 근데 그 말을 못 쓴다는 거죠. 거의 원하는 만큼은 못 쓰는 이유는 그 부모로부터 또 그렇게 배웠고 보고 배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은 이 아주 예민하고 섬세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하고 섬세한 그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의사소통법을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전에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약간의 그 방임형으로 아이들을 키워도 형제 간에 서로 갈등과 그 소통을 겪으면서 본인의 인성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 않았습니까?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대가족 제도에서는 부모 역할이 오히려 적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언니, 오빠가 동생들 키워주기도 하고, 또 어떤 대화 파트너들도 다양했거든요. 그런데 핵가족 중심으로 또 어떤 개인적인 역할에 이렇게 치중하다가 보니까 이 관계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화 방법까지 적절하지 못하니까 그런 악순환이 폭력적인 증상으로까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가정 내에서 폭력이 횡행하는 가정 그것과 학교 폭력과 그 어느 정도 밀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얘기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부모님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교적 자율성과 융통성이 높고 대인관계도 원만합니다. 그런데 가정 불화나 어떤 부부 싸움, 갈등, 이혼, 별교 이런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을 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 방어적인 경계심이 무의식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정도가 강하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무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때 자격지심이나 열등의식, 피해의식, 강박관념, 집착 이런 의존증 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일수록 어떤 대인관계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쉽게 포기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가능성이 훨씬 높죠. 아무래도 이제 깊은 관련들이 있고요. 보통 저희 그 상담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한 4케이스 중에서 최소한 2.5케이스 정도는 이러한 그 폭력 부모라든지 또한 방치 부모도 역시 한몫을 하는데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 4케이스 중에서 2.5케이스요? 예, 예.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다고 봐지고요. 최소 60% 정도의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문제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김 교수님, 아이를 교육시키다 보면 사랑에 매 들지 않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랑의 매, 가정 내에서의 사랑의 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절대적으로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예, 때리지 않고 좋은 의사소통법이 충분히 있고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때리면 맞고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고 엊그저께도 뭐 TV에서 아주 유명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오빠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그 말도 5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빠 지금도 미워요. 이 말을 하는데 말로 받는 것도 결코 어떤 형태의 폭력이라도 교육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폭력을 빼고 교육할 수 있는 법을 우리 사회가 이제 부모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폭력을 써서 교육을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는 쉬운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사실 간단하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 빠르죠. 자녀 교육, 특히 이 밥상머리 교육에 관해서 어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운데요. 교육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즘 저 학부모의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 중에 대가족 제도 하에서 밥상머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교훈적인 말이라든가 이런 걸 듣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요즘 산업사회가 되면서 뭐 서로 밥 먹고 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과거처럼 아주 무거운 분위기에서 어떤 교훈적인 말을 하는 건 요즘 아이들은 잘 참질 못합니다. 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재밌으면서도 교훈이 담겨있는 그런 소재를 좀 개발해서 밥 먹을 때 자연스럽게 한마디씩 던져주면 이것이 평생을 두고 좌우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걸 탈피해서 내용 위주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밥상머리 교육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이 열심히 얘기를 한다면 자칫하면 그게 잔소리로 흐르고요. 잔소리가 되면 아이들은 결코 듣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을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 조상 때는 다 되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근엄하게 앉아서 자유롭게 사랑을 품고 하시는 근엄한 얘기는 아이들한테 먹힌다는 겁니다. 이 성과 위주로 어머니가 얘기를 한다면 안 들리죠. 역시 밥상머리 교육 역시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했을 때 집안의 최고 어른이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당시 때는 집안의 최고의 어른은 행동과 이 행동하시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이 같았던 그런 어른이었죠. 언행이 일치되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에 이제 위험이 있었고 아이들이 이제 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과연 우리 사회에 이제 그런 어른들이 이제 좀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최고 저는 문제있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어른들이 정말 진정한 아이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또 담배 피고 뭐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불러가지고서 좀 훈계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른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참 어른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그 밥상머리 교육이 정말 모든 가정에서 그리고 또 모든 동네에서 이렇게 잘 진행되려면 그런 어른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입니다. 근데 그 밥상머리 교육도 그 방법적인 면에서 잘못하게 되면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강아지도 먹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럼 이 밥을 먹으러 갈 때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자꾸 얘기를 하시면 가족과 밥 먹는 것조차도 싫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어떻게 그러면 밥상머리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단어보다도 대화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교육은 좀 일방적인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가족 구성원들은 굉장히 이질적이거든요. 남녀노소. 그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의식주를 공동으로 이렇게 해결해 가기 때문에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이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표현할 수 있고 주고받는 대화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한 구성원이 일방적으로 교육한다 이런 개념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윗사람은 교육이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건 또 잔소리로 듣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때로는 학대고 구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대화, 지금 생각이 뭔지,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이렇게 오히려 어르신들이 들어주는 태도 자세가 또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태도 자세가 훨씬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그 가족 공동체 해체와 학원 폭력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끔 저희들도 이제 경찰과 관련해서 사건에 관련한 취재를 하다 보면 청소년 범죄의 경우 결손 가정 출신 아이들이 또 상당수 있는 거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정 해체와 학교 폭력 상관관계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깊은 역시 관계가 있죠. 가정 해체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경우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냥 단순 이혼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혹은 또 부모를 갖다가 혹은 또 부모들 중에 엄마나 아버지 중에 한 분은 또 여인 경우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인위적 혹은 이제 자기적인 혹은 또 이제 자연적인 그런 이제 해체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러한 그 가정 해체 부분들은 아이들 발달 과정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비행뿐만 아니라 범죄적 부분에서도 역시 그렇고요. 그리고 그런 교육 현장에서 보기에는 해체된 가정의 아이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가정이 해체된 경우에 학생들은 일단 자신감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하면서 학교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어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든지 어머니가 어떻게 했다든지 우리 누나가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가족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아이는 그때마다 거기 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구들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유혹의 손길이 되게 비행 청소년들하고 끈이 닿아서 이런 일탈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행에 빠진 학생들을 보면은 그 뒤에는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해체된 가정에 그 부모가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구실이 많이 이제 떨어져 있고 자기 이슈에 더 바쁘다는 얘기죠. 먹고 살기가 더 바쁘다든지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무너졌다든지 어떤 교육적인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때 제 생각에는 그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복지기관에서라도 아이들에게 그 부모를 대신하는 따뜻한 사랑과 그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가정 해체의 아이들이 정말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도 이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고 하라면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서 전화가 되면은 그 부모님 하시는 얘기가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하세요. 개를 자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OECD 국가에 비해서 선진국들은 각 동사무소 단위마다 일반 가정집을 정부에서 빌려서 이 가정 해체된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일종의 좀 가정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가 국가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하다가 가장 한계에 부딪히는 게 지금 신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알아서 하세요. 선생님이 부모님이 오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서 오셔야 되는데 학교에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 어디다가 이 학생을 돌봐달라 할 수도 없고 이미 보호자도 무관심 상태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젝트 중에서 가정형 위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송촌동에 가정형 위센터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을 수용해서
25명까지 수용해서 교육과정이 공백이 없도록 학교를 갈 학생은 거기가 이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학교를 가고 또 학교를 또 이제 가지 않겠다고 하는 학생은 거기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가정형 위센터가 우리 대전시 교육청하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있고 이번에 남학생 그 가정형 위센터인데 여학생 가정형 위센터를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예, 요런 시설들이 앞으로 늘어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는 이제 가정과 학교 폭력의 얘기 중에서 이제 가해 학생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가정과 이 피해 학생과의 연관 관계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연관이 없을 수는 절대 없죠. 예. 아무래도 피해 학생일 경우에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약한 아이가 대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좀 소극적이거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은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학교 적응도 보통 일반 아이들보다는 좀 뒤떨어지는 이런 이제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이제 가정을 볼 경우에 물론 정상적 가정도 상당히 됩니다만 대부분 좀 적극적으로 특히 이제 자기 주장하는 데 있어서 좀 약한 그런 이제 좀 부모들도 좀 많이 만나 뵙고. 그럼 가정 내에서 어려서부터 너무 억압적으로 이렇게 기르거나 그렇죠. 그게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가족 갈등 상황이거나 부모가 어떤 그런 여유가 없을 때는 아이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여유가 없거든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호심탄회하게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다면 자기 표현력이 자기 주장이 당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외면당한 경우 자기 표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아이들수록 자존감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폭력 피해 상황에 있어서도 더 힘들게 자기 학대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 그것이 잘못돼서 자기 내면적으로 그 학대를 극도로 하게 되면 자살로 이어지고. 그렇죠. 예, 참 심각하군요. 아이들, 피해 아이들이 또 자기 부모나 교사한테 또 얘기를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가정에서부터 이 얘기해야 소용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학습돼 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얘기를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평상시에 부모님과 그런 대화를 자주 나눴다든가 친구들하고 대화를 자주 나눴을 경우에는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데 늘 자신감이 없고 자기 속에다 감춰왔기 때문에 그런 걸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연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도 야 그거 하지 마, 멈춰, 이런 노르웨이식 멈춰 교육을 우리 학교에도 널리 퍼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상자들을 그러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혹시 프로그램이 학급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해요. 여기서 지금 대상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자? 폭력의 어떤 피해자나 가해자, 때로는 어떤 집단 따돌림이나 어떤 왕따의 대상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걸 갖다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이제 학교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예방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 프로그램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방 프로그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급에 그런 또래 상담자 내지는 또래 중재자를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래 상담이나 또래 중재자의 역할도 훈련을 안 받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뽑아서 양성을 해가지고 학급 내에서 그런 폭력 행위가 징후가 보이면 바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동료들을 자제시키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매니페스토라고 그래서 학년 초에 우리 학급에서 이런 것만은 꼭 지키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늘 게시해 놓고 가끔가다 한 번씩 상기를 시키고 그래서 학급 자체를 폭력이 없는 분위기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게 학급 관리 어떤 담임 교사의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권 차원에서든 학생들의 인권 차원에서든 선생님이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고 끌어가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나 학급 관리를 어떤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제가 한 15년, 10년 전에 어떤 집단 왕따 어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입한 사례가 있는데요. 학급 관리 프로그램, 상호 인식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군 부대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부대 관리 프로그램으로 그러는데,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그게 수천 학교에 어떤 시험 적용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시스템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학급에서 봉사성이 제일 강한 아이가 누구냐, 아니면 협동성이 제일 강한 아이가 누구냐, 지배성이 가장 높은 아이가 누구냐, 그러면 1인 2투표제, 3투표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뭐 학기에 한 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담임선생님들이 그걸 시스템화 해놓으면은 아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또 아이들이 그걸 오픈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자정 효과도 있고 학생들의 인권이나 어떤 교권을 확립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학급 관리 상호 프로그램, 상호 인식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과 교육은 열심히 받으셔가지고 선생님으로 임용이 되셨는데 학생 지도 또는 학생들 상담 이런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돌보는 역량을 키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상담 선생님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부적인 담임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담임 선생님들이 곧 어떤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코치가 될 수도 있고 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들의 어떤 배려, 그러니까 수업 시수를 많이 줄여두면서 또 그만큼 어떤 배려 또는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젠 좀 구체적인 방법론을 우리 시청자분들, 학부모이신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학교 폭력의 당사자가 됐을 경우 부모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까요? 가해자, 피해자의 경우를 나눠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피해자의 부모는 먼저 아이들에게 이거를 일단 놀라죠. 엄마 입장에서는 놀라서 이거를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데 요새 학교폭력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먼저 말을 하게끔 이렇게 원투를 물어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면서 하나씩 아주 섬세하게 풀어가면 피해자도 이러면 좋겠다, 이쪽으로 좀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도움이 되지, 잘못하면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그 엄마들한테 얘기했을 때 엄마가 막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더욱 큰 왕따를 당하고 더 폭력에 희생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주 섬세하게 접근하면서 아이들에게 원투를 물어가면서 이렇게 사이드에서 여러 측면에서 좀 접근해서 아이들을 도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반 엄마로서는 굉장히 어렵죠.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겠네요. 이제 꼭 어렵다라고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 편안한 대화, 마음의 대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서로 속마음까지 아이들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어땠는지 이렇게 느낀 감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대화, 여기까지 이 어떤 대화가 나누어지는 것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후 또 어떤 사후 치료적 차원에서는 어떤 이제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폭력 사건에 접하면은. 그럼 거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정말 너의 어떤 잘못이 아니고, 그러나 너가 얼마만큼 큰 상처를 받았는지, 불안하고 공포심,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 마음을 편안하게 토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감정이 치유될 수 있도록 어떤 안전한 지지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로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15년간 저는 이 학교폭력 상담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피해자, 가해자에서 뭐 심한 경우는 7년, 8년 동안 뭐 소송 진행까지도 해봤습니다만
일단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부분을 부모가 성급하게 이렇게 먼저 접근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이들을 대부분 다 망칩니다. 예. 그리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에 이제 부모의 분노로 인해 가지고서 이것을 어떤 법정 소송을 끝까지 간다든지 중간에 타협하지 않고 어떤 해결점을 못 찾는다든지 결국 이렇게 해서 피해자는 결국에는 이제 정신병자가 돼가지고서 이런 사례도 수십 사례가 있었고요 그동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부모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히려 이런 학교 폭력이 일단 접근됐을 때 먼저 가까운 이 상담실을 찾아가서 일단 전문 상담가에게 일단 호소를 해서 도움을 1차적 좀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기존의 이 아이의 문제를 전문 상담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여의치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공권력을 이용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그렇게 이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그 과정에서 부모님은 자기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지지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좀 따독거려주는 이러한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풀어가는 부분은 전문가로서 이렇게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예. 그 이전에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자기 아이가 피해당한 그 분을 못 참아가지고서 그 아이에 대한 그 사건을 형사고발시키고 지난 7년, 8년 동안 그렇게 소송을 그렇게 벌이는 과정에서 아이를 치료할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아이는 정신병자가 돼서 지금은 뭐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들이 섣불리 이 부분을 내가 풀어야 되겠다. 이것은 절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섣부른 대응은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117도 있고 또 9128도 있고 또 지금 전화 상담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안을 부모님이 판단하셔서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전문가의 손을 빌어서 그렇게 저는 판단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 과장님, 예, 그 학교 부분은- 폭력을 이제 해결을 하시다 보면은 예.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 그 부모들의 대응을 많이 접하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뭐 아쉬운 점이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 폭력이 발생해서 학교에서 연락을 드리면 제일 먼저 부모님의 반응은 우리 아이가요?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단 내 아이는 항상 거기서 예외라는 생각을 갖고 사십니다. 가해자일 경우. 예,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네. 그래서 일단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에 요 책받침을 만들어서 학부모님들께 돌렸습니다. 이렇게 뭐 대부분 아이들이 명랑하게 잘 삽니다. 학교에서 95% 이상 학생들은. 그런데 가끔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이 책받침이 냉장고에 이렇게 부착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일 경우 같으면 피해 학생 징후, 가해 학생의 모습을 보이면 가해 학생 징후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그 징후가 나타나면은 바로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역시 학생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담임선생님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시고 일단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일 경우는 가해 학생이 가해 사실은 밉지만 가해 학생도 우리 아이와 똑같은 입장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될 아이라는 입장에서 어떤 벌을 주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요즘 이제 저희가 제일 고민거리인 게 피해 학생 학부모님께서 오시면 무조건 사소한 폭력이라도 저 학생들 다 전화 안 시키면 나 가만히 안 있겠다. 이게 첫 반응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참 저희 당국으로서는 답답하고 다 이게 법도 형평이라는 게 있고 형량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학생들의 양정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학교 폭력을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갈등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는 지금 상근 변호사가 와 계십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변호사님 한 분이 상근을 하고 계십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견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 상주하십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이시고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형평에 맞는 그런 양형이나 이런 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은 좀 전에 우리 신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위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고
또 안 된 경우에는 정신병원하고 연계돼서도 다 치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도 아까 분노, 욕구의 좌절 이런 데서 발생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해 학생은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특별교육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다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상담사님들도 다 모셔서 준비를 하고 가해자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적응력을 갖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병원에 와서 아이를 치료하려고 왔는데 의사하고 감정 싸움이 붙어가지고 아이는 치료를 받거나 말거나 방치해놓고 의사하고 싸움이 붙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앞으로는 아이를 먼저 치료해놓고 그 다음에 감정 싸움을 하시더라도 하시는 그런 우선순위를 잘 지키시는 현명한 학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해 학생이 이젠 폭력을 당하고 집에 왔을 때 그 가끔 부모들이 왜 바보처럼 맞고 다니니 너도 때리지 하는 식의 교육을 쉽게 합니다. 그런 교육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폭력이죠. 네. 네, 그것도 폭력이어서 부모의 반응은 홧김에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옳지는 않고요. 일단 아까 선생님 말씀 맞다나 아이를 보살펴 줘야죠. 아이들의 마음을 네 잘못이 아니고 그리고 그 부분을 보살펴 주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표현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당함은 부당함에 맞춰서 올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그 부모와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부모 역시 연결되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까 서두에서 이젠 가정의 핵가족화 이것이 현대사회에 뭐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조건 하에서 부모들도 이제 가정교육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가족 구성원은 적지 부모들은 바쁘지 같이 사실은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만남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과연 부모들이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그 자녀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사안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약 1년간 학교폭력 피해자 아이들 7명과 이 학부모를 그 집단을 이끈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원칙적 부분은 뭐냐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부모님이 꼭 참석할 것. 예. 처음에는 이 부모님들이 참석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예, 왜? 예, 여태까지는 자기 아이들하고 그런 시간을 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는 것도 그렇게 시간을 내기 어려웠는데 일단 총 그렇게 해서 1년에 12번을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는 것이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약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서 왜 좋아하게 됐냐면 자기 아이들의 변하는 모습을 쭉 이제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등산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또 인성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성격 검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뭐 닮았다 안 닮았다 이 서로 이렇게 교감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그런 시간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시간은 많은데 부모님들이 시간 저는 많은데 내지 않는 거라고 보지 결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시간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자기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의미 있는 시간은 내게 돼 있죠. 예, 그렇죠. 놀 시간은 있어도 아이와 대화할 시간은 없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주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각 분이 30초씩 이 가정과 학교 폭력에 관해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늘 그 부모님께서 내 눈에 예쁜 아이 남의 눈에 밉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께서 너무 내 자녀를 왕자나 공주처럼 키우시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대접을 받지 밖에서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남을 배려하고 남과 협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가정에서 키워주시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께서 꼭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폭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 이런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어떤 절반의 성공에 머무를 수 있다.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 특히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의 사례를 보면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부모한테 폭력을 당한 아이도 보면 그 부모도 어렸을 때 폭력을 많이 당했던 부모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어떤 정말 소중한 내 가족으로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리지 말라, 폭력하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정말 내가 소중한 것만큼 나 이외에 다른 사람도 너무 소중하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은 내가 소중한 것만큼 상대방을 어떤 해치기가 어렵거든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폭력은 자기 자신을 폭력하는 거다. 특히 가정폭력은 어떤 흉악범죄보다도 그 후유증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흉악범죄보다도 그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내 안의 폭력성을 먼저 제거하자.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그 폭력성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 이사님. 예,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시간 없다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모바일 다 있죠. 예, 핸드폰. 아이들도 다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우리 아이들하고 10번 이상을 이 핸드폰으로 밥 잘 먹었니? 하다못해 그렇게 소통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실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사회 구조에 맞게 소통하는 방법도 저는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뭐 하지 마라. 그리고 뭐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그렇게도 될 수 있구나. 그것도 되는구나. 긍정적인 이런 그 자꾸한 용어들을 써가면서 아이들의 긍정 지수를 저는 높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 내에서 그렇게 왕따나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 그렇게 전락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교수님. 예, 저는 그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뿐만이 아닌 이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기술이라든가 함께하는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집안에서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희가 토론을 준비하며 학교폭력, 가정이 해답이다라고 주제를 정한 것은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들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눈에 보이는 특별한 선물이 아닌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